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TV토론 첫 번째 TV토론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토론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론은 이준석이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크게 얻은 토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대1은 첫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집중 타격했지만 이재명이가 그리고 권영국이가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아주 침착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했다. 그리고 이준석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권영국이나 이재명이는 시간 총량제 토론이나 주도권 토론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를 주요 타겟으로 잡고 공격을 해댔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준비된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응했다. 특히 권영국이가 토론 시작 전부터 이게 경제민생 토론 주제인데 시작할 때부터 뭐 윤석열 괴란 뇌란 수계 윤석열 씨 이런 식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거칠게 자극하면서 이 김문수 후보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어요. 이거 다 짜여진 것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이런 선전선동과 이런 데 아주 능하거든요. 그런데 권영국가 첫 발언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나왔냐 사퇴하라 막 이런 식으로 첫 발언부터 공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점잖게 이렇게 대처했죠. 말씀이 좀 과하다. 말씀이 좀 과하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은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어요. 이재명한테 저 질문하면 이재명이가 또 막 설레발 치잖아요. 느물느물하게 웃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답변이 끝나면 이준석이 이재명에게는 어떻게가 빠져있다. 뭐 그냥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만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빠져있다. 이게 무슨 공약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가 슬며시 다가오듯이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그런 공격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재명이가 저 사이비 교주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또 이준석은 양곡관리법, 스테이블 코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토론 내내 이재명을 압박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아예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결국 어제 이 토론 구도는 김문수, 이준석 대 이재명, 권영국 구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대2로 됐는데 토론은 이준석, 김문수가 훨씬 잘했고 그리고 정치적 효과도 김문수, 이준석이 훨씬 크게 얻어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권영국이는 토론도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손해만 본 그런 토론이 됐습니다. 여기 뉴델리는 범우파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의 각종 논란성 발언 두고 협공했다. 이 협공의 장면이 이런 거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이를 막 비판을 해요. 막 비판을 해. 그러면 이재명이는 지가 답변 이제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답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막 그래 놓고서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을 줘요. 그러면 이준석이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주도권 토론에서는 그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질문자를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2번인가 그렇게 했어요. 이준석이 잘 받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당연히 지한테 답변하라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가 2번이나 헛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걸 어떻게든 웃음으로 얼버무리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이런 게 협공이죠. 그렇다고 뭐 김문수, 이준석이가 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서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마치 저 배구에 토스하면 스파이크 때리듯이 이렇게 짜고 했겠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협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쩔쩔매더라고요. 이자가 할 줄 아는 게 느물거리면서 상대방 흠집내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 상대방을 먼저 비난을 해. 아이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뭐가 단편적이고 뭐가 극단적인지는 설명도 못해. 그냥 그렇게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먹히는데 이게 토론할 때마다 상대방을 먼저 비난하고 너무 단편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그러세요 마세요. 그걸 누가 그렇게 듣겠어요. 저건 지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실제로 이 두 분, 김문수, 이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께서 협공하면서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준다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내가 이재명이한테 아니 너는 권영국이 있잖아. 아니 너네는 맨날 만나서 짤 수도 있잖아. 특히 어제 이 김문수가 아주 돋보이는 대목은 어디냐면요. 경기도지사 때 얘기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도 경기도지사 했고 너도 했잖아 하면서 딱 잡아채서 앞바퀴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둘 다 경기지사를 했네. 근데 왜 저런 상식적인 질문에 답변을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컨대 김문수가 아니 대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해서 도지사 없이 부지사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한번 대답해봐. 그 이재명이 답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 나왔을 때 김문수가 아니 봐봐. 내 평택에 삼성 SDS, 이천에 하이닉스 이렇게 유치했다고 해서 그게 지역 균형 발전에 뭐 저해가 된 게 있어?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되고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렇게 딱 들고 나가니까 이재명이가 깨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문수의 장점,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발 디디고 있을 때 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재명이가 김문수 8년 도지사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도지사를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한 번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지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어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음 토론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 경기도지사 할 때 내 집사람이 관용차 안 썼어. 버크 안 썼어. 근데 너네는 왜 그랬어? 뭐라 그럴 거예요? 안 썼다고 하나? 그러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갈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김문수가 이재명과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와 그냥 전과사범 잡범 이재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지사 시절의 구체적인 행정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제시가 될 때 그 대조의 효과가 컨트라스트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어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억지 기소한 거예요. 왜 억지 기소해갖고서 7년 8개월이 나왔냐? 또 어제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이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대.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은 커피 120원보다도 더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대. 자, 관세는 미국 정부가 때리면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것들이 좀 무도하게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하고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하는 바람에 협상을 1차 성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이건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유예를 더 시키든지 아니면은 관세 협상에서 뭐 최대한 그 관세를 낮추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이재명 기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김문수는 취임 즉시 트럼프와 만나서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랬어요. 자, 어느 쪽이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전 세계가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런 게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이재명의 말이야말로 커피 120원 이상으로 자폭한 그런 발언입니다. 김문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공약을 어제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첫 질문부터 윤석열 씨를 내란 우두머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토론에 나왔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던 이자들이 이 권영구이가 질문을 해놓고는 답변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 어쨌든 그 대목에 대해서 김문수는 재판 중인 부분이므로 이건 판단이 남아있다.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마라. 그렇게 반론을 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길게 가져갈 상황이 못 됐던 거고 권영국이 이자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토론이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문수는 자꾸 내란 하니까 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뺀 거 몰라? 너네가 뺐잖아. 내란죄 혐의. 그래놓고 뭘 자꾸 와서 내란 그래. 그거는 지금 형사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판단이 남아있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구호체로 토론을 할 때 그 현장 중심의 토론이 되고 상당히 그 소구력이 높아요.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준석이가 질문을 했던가 그렇죠. 그때 기본소득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건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랬으면은 또 이게 문어체 토론이 되니까 재미도 없고 귀에 잘 안 들어왔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귀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토론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마디로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게 질러야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또 김문수 후보가 에너지 얘기하면서 에너지 정책 쪽 얘기하면서 이재명한테 이렇게 묻죠. 그 원전 가보기나 했냐? 이재명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 꼭 가봐야 합니까? 가봐야지. 원전 가봤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가봤기 때문에 그 질문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봤으면 김문수 후보의 성격상 그 질문을 아무리 주위에서 만들어줘도 못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봤거든. 그리고 어제 설명에 원전 위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터진 정도의 원자 폭탄이 터져도 원전은 안전하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근처에도 안 가봤기 때문에 겁이 많은 쫄보라서 방사능 노출 때문에
겁이 나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장 밀착형 구어체 토론법입니다. 또 어제 토론을 쭉 보니까 카메라가 말이죠. 이 SBS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니까 SBS 카메라 엔지니어들이 카메라를 잡았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명이, 이준석이, 권영국이는 대개 얼굴이 전면이 화면에 많이 잡혔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만 유독 측면이 계속 잡혔어요. 보통은 전면을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고서야 김문수 후보는 계속 측면만 잡히고 다른 세 사람은 정면만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효과로 보면 이렇습니다. 효과로 보면 그 가운데 섰던 두 사람 이준석, 권영국은 이 부분에서는 좀 논외로 하고 김문수와 이재명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비호감도가 엄청 높잖아요. 비호감도가 엄청 높은 자가 자꾸 카메라 전면에 얼굴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면 더 짜증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카메라는 정면을 비추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상하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고개를 삐딱하게 해가지고서 뭘 답변을 하고 뭘 그래요. 실실 쪼개면서 이게 다 비호감을 올리는 겁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무슨 진실되게 뭘 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뭘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계속 다른 이 후보들 말꼬리나 잡고 시비나 걸고 훈수나 둘라 그러고 그러면서 지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저는 이 뭐 카메라 엔지니어들이나 이 SBS 스튜디오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제 이재명의 그 비호감도를 계속 정면으로 비춘 이것이 이재명의 비호감도를 더 높였을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는 계속해서 측면이 잡혔는데 그 측면이 잡힌 거는 뭐냐면 상대가 저기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려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준석이가 발언하면 이준석이를 보고 권영국이가 발언하면 권영국을 보니까 계속 측면이 잡혀서 토론에 열심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주더라고요. 이것도 본래는 정상적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이 화면이 더 많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정황은 김문수에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끝난 장면에 이제 그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뭐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후보들이 마지막으로 좀 이게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 꼭 후보 토론만 아니라 무슨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 같은 것에서도 끝나고 나면은 출연자들끼리 악수 한 번씩은 하거든요. 후보들 간의 토론회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더 격렬하게 싸움을 한 패널들도 끝나고 나면 악수합니다. 고생했다. 어제 어땠어요? 가장 먼저 이준석이 자기 옆에 있던 권영국이한테 악수를 청하니까 권영국이가 이준석이하고는 손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고 김문수 후보가 자기 옆에가 권영국이니까 권영국이한테 악수를 청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권영국이 이자가 뿌리치듯이 외면하고 황급히 이재명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머쓱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가니까 권영국이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이잖아요. 왜 이준석이랑 악수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국민 전체가 보는 생방송 그리고 분명히 지금 자막에 올라가고 인사하는 장면들까지 화면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다 알려줬을 텐데도 저기서 저러는 걸 보면 권영국 민노총 위원장 선거나 나가 어디 감히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분탕질이야. 이거 국민을 모욕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나서 뭐 급하게 이재명한테 가는 걸로 봐서는 저 토론 중에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을까요?
라고 대가리 푹 쳐박으려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몇 가지 대목에 있어서 이 권영구이가 민노총의 입장이니까 그 이재명이를 좀 당황하게 만든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지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아이고 이거 이재명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내 질문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종전거론을 가서 대가리 숙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들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거 다 보거든요. 다 봅니다. 이게 어떤 자가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는 자인지. 권영국이는 딱 운동권 수준이에요. 40년 전 운동권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좌파,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는 이게 그야말로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구 세력이라고. 40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이 엄청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와서 지금 이른바 후보 전술을 쓰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수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권영국이의 토론은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 세력인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대중 알기를 뭘로 아는 기득권 세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자폭적 토론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준석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그 이재명이가 아주 쩔쩔매더라고. 이준석이한테. 그래서 이준석이가 저게 좌파는 아니구나. 개딸은 아니구나. 그러면 따로 할 이유가 뭐 있어. 함께 할 수 있지. 하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준석이가 공격을 잘하더라고. 딱 작심하고 나와서 공격하는 거 보니까 공격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준석 변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어제 TV 토론에 던져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는 3년 동안 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물거리는 거 말고. 진짜 보기 싫던데. 느물느물. 집단에는 표정 관리한다시고 그랬을 텐데 정말 비호감 급상승. 참 큰일 났네. 저 개딸들. TV 토론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비호감이 올라갈 테니. 권영국이 지금 종북주사파 운동권이 기득권 수구 집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비호감 급상승. 반면에 김문수 안정감과 품격으로 평상시 밀지 않고 그러니까 김문수의 TV 토론을 본 분들이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호감이 올라갔을 거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은 좀 줄고 호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서울 우세 지역이 역전 모멘텀이다. 김문수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이재명을 이기거나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 부동층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또 젊은 층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이를 앞서거나 또는 이재명과 혼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것은 전국선거 하나의 선거구인 이번 대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의미가 있습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 그리고 일요일 날 TV 토론을 거치고 또 설란영 여사가 언론에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선대위 최인호 부대변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개헌안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자기 거 다 챙기겠다고 하는 개헌안인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자기 권한과 특권을 또 임기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하는 개헌안 아니냐. 국민들이 진짜 김문수와 가짜 이재명을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조금씩 진짜 김문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판세가 있다는 점을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늘 김문수는 서울 수도권을 집중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움직였는데 아침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부영 회장을 만나서 한 명 아이 낳을 때마다 1억씩 주겠다. 이게 이부영 회장의 그 약속 아닙니까? 예, 이것을 아주 높이 격찬하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재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제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 예, 청년으로부터 장미꽃을 받아들였어요. 이 장미꽃을 청년한테 줘야 되는데. 예, 우리 저 사진을 보니까 청년들도 다 장미꽃 한 송이들을 들고 있군요. 또 점심은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서 교육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는 이 교육정책 협약은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평소 내 신념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 대목에서 좀 감정이 북받친 듯 잠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린 서울역 유세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캠프 분위기와 당 분위기도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내부 갈등은 다 해소가 됐고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빠른 추격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선대위나 당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성국 칼럼 서울 우세 여론 그리고 영남권의 민심 변화가 역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문수 41.6, 이재명 46, 거대한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다.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1차 방송 토론 후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TV 토론의 효과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됐을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김문수는 41.6, 40%대를 넘어서 이재명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4.4% 차이로 추격을 했으니까 이건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토론은 이준석, 정치는 정치적 효과는 김문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준석이가 토론은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토론을 제일 잘했으니까 TV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8.5로 나왔습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왜? 토론을 잘한 것이 곧 정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론은 이준석이가 제일 잘했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는 김문수가 가장 크게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김종원 대표는 21대 대선은 이제부터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변수.
국민의힘이 당내 결집, 한덕수,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과연 얼마나 당내 결집을 제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엉뚱한 망언 실언 같은 거를 언제 어떻게 쏟아낼 거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대선의 중요 변수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이미 망언 실언을 해놓고도 빡빡 우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망언 실언이 나올지 정말 기대 만발입니다. 반면에 김문수는 워낙 단단하잖아요. TV 토론회도 보셨죠.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충실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서는 거의 어떤 망언도 실언도 실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국민의힘의 당내 결집은 덩어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망언과 실언은 이재명이 쪽에서는 계속 나올 거고 김문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 김문수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가장 큰 변수로 꼽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관련해서 에브리 리서치는 김문수 지지층 중에서는 60%가 단일화 찬성이고 이준석 지지층 중에서는 19%만이 단일화 찬성. 그럼 70% 이상이 단일화 반대.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김문수로 단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준석 지지자들이 아유 왜 단일화를 해 끝까지 가야지라고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준석도 김문수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엊그저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니쿠 쇼르단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대단한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동유럽 국가 또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걸 하는데 루마니아도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럼 1등과 2등이 한다는 것인데 이 수학 천재로 유명한 이 니쿠 쇼르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한 20%대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인 이 시미온이라는 젊은 사람은 한 40%대를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두 사람이 올라가니까 40%대의 시미온과 20%대의 단. 이건 누가 봐도 40%대가 몇 %만 더하면 되니까 아유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20%대의 단이 역전시켰어요. 역전을 시켰어요. 단 2주 만에. 2주 만에. 예, 결선 투표가 2주 후에 있었으니까 2주 만에 역전시켰어요. 그런데 이 역전을 시켰는데 이 단은 21% 1차 투표에서 그리고 심의원은 41%니까 진짜 딱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이걸 역전시켰어요. 역전시켰는데 그게 이유가 두 개예요. 첫째는 이 단이라는 사람이 부패 스캔들에는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뭐 천재 수학자니까 정치하고는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고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아웃사이더 이미지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외곽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로 뛸 때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선 투표가 되니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단이라는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단조롭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섞이지 못하고 그런 점이 약점으로 있었는데 그게 부패 스캔들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어.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아니 셋집에 살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게 단이라는 사람의
약점이 오히려 단일화하는 사람의 진정성, 강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직하고 꾸밈없는 태도가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주게 된 겁니다. 반면에 2배 가까이 앞서 있었던 심의원이라는 젊은 후보는 막 선동적이고 막 과격한 언행을 계속했어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 국민들이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던 단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선 투표에서. 대단한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치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김문수와 이재명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루마니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그야말로 부패하고는 일체 어떤 자본도 없었던 사람. 그리고 기득권 세력하고는 거리가 많은 사람. 평생 노동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간신히 서울에 24평 국민주택 하나 얻은 걸 그냥 자랑하고 있는 그런 소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무뚝뚝하고 그냥 자기 말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것하고 부패라면 부패는 전부 다 걸려있는 온통 자범인 이 이재명이 사실은 이미 기득권에 아주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 말만 열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지가 숨 쉬는 것도 거짓말한다고 할 정도로 지가 지 말을 잘 못 믿을 정도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자. 근데 이 이재명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가는 여론조사, 엉뚱한 여론조사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리 리서치 조사를 보면 TV 토론 후에 확 좁혀졌다는 거예요. 혼전으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루마니아의 단이 만들어낸 이 역전 드라마 이상으로 이 김문수가 거대한 역전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 칼럼 김문수의 거대한 역전 드라마 김문수의 승리로 이번 대선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변수,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단일화 안 되더라도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가 그냥 유지가 되면. 그러나 단일화를 하면 확실하게 이기겠죠. 이런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특히 안철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아직은 생각 없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일화를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단일화를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래야 단일화를 해서 주저앉는 양보하는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함께 표가 이동되니까. 대의 명분 없이 정치 공학으로 하면 이 지지자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의 명분이 필요하다. 2번째,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승산 계산이 끝나야 된다. 자, 보세요. 단일화 했는데 졌어. 그럼 단일화해서 양보한 쪽은 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계산이 나와야만 단일화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우선 대의 명분. 그래. 뭐 이준석이한테 내가 묻습니다. 그래, 이재명이한테 나라 맡겨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1차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재명을 맹공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준석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 이상의 대의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들은 안 돼. 김정은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독재는 안 돼. 이 이상의 대의 명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 대의 명분에 맞게 이준석도 이미 행동을 해왔어요. 자, 그럼 대의 명분 문제는 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승산인데 오늘 제가 인용해드린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세요.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치면 단순 산술로도 이재명이를 4% 5% 앞서는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확실한 계산 아닙니까? 이거 산수인데 산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확실하고 단일화하면 무조건 압승한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도 단일화를 안 해? 그건 바보지. 그건 바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재명이하고 짜고 세장 노릇을 해왔든지. 그 전 이준석이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박근혜 퀴즈로 정치권에 들어온 후 한 15년 동안 이준석을 지켜봤는데 이준석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의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산수 계산 못할 정도로 바보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라는 점과 승률, 승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일화를 안 하면 이상한 것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 단일화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로 힘을 모아서 이재명을 꺾고 정권을 잡으면 그 순간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판에 들어와서 당대표도 해보고 뭐도 해봤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거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준석한테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 잘못하거나 대의명분을 잘 몰라서 계속 고집부리다가 정말 대선에서 그냥 완주를 했다. 완주를 했는데 김문수가 이겼다. 더 이상 이준석이는 우리 정치판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최악은 완주를 했는데 김문수가 졌다.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이준석이가 떠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게 결국은 이재명이 간첩이었구나 하는 심각한 공격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대의명분으로나 승산이라는 점에서나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의 모든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성훈 칼럼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단일화에 달려있다. 제가 40년 전에 김문수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만났을 때 김문수는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혁명가. 뭐 저도 나이를 들 만큼 들었고 김문수는 저보다도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물이 많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김문수가 자꾸 울어요. 지난번에는 5.18 묘지 가서 박관현 열사 묘 앞에서 울었어요. 그 감옥 살 때 박관현 열사가 먼저 수감되어 있던 방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인연이 있었나 봐요. 네. 또 대선 후보 첫 행보가 그 포천에 있는 한센인 정착마을인데요. 거기를 갔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주민이 도지사가 이거 찾아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감사 편지를 읽는 그 자리에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김문수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김문수가 어제는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정책 협약식, 정책 협약식이니까 좀 드라이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쏟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을 다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다가 눈물을 쏟았어요. 제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제가 예전에 이익선 앵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익선 앵커가 BTN이라고 하는 불교 방송에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몇 년을 진행했거든요. 그때 정치인과 우리 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어머니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운다는 거예요. 우는데 울어도 참으면서 녹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너무 우는 바람에 녹화를 중단했던 사람이 있다. 그게 김문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 그전까지는 정말 막 단단한 이 김문수인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아마 이 앵커도 눈물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서 녹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신성,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 아니겠냐.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어려울 때 보살펴주는 분들이 어머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아하시다가 이 데모하다 바로 잘렸고, 또 복학했는데 또 잘렸다. 그때 돌아가셨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야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감옥 2번 가고 20년도 훨씬 지나서야 간신히 졸업했다. 세상에 저만큼 어머니를 하다가 말을 잊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어머니 말씀을 제일 안 들었던 게 아마 저일 것 같습니다. 김문수, 울보 김문수. 그런데 그의 눈물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파파미 김문수 119 관등성명 사건도 알고 보니 미담이었다. 이게 이제 진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하면서 어제 TV토론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이재명이가 얼떨결에 아이 당신도 갑질했잖아 라고 반격한 바로 그 사건인데, 이게요, 그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119의 그 소방관한테 119 전화를 받는 소방관이죠. 한테 전화를 걸기 그 2년 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노인이 동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노인이 동사하기 전에 2차례나 119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119 전화를 받은 소방서 측에서 이걸 장난 전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동사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이 터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19 전화 받는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응급전화가 오면 상황실 근무자는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혀라. 여기 119 누구누구입니다. 밝혀라. 그리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지 마라. 현장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이거 가짜 전화다 아니다라고 판별하지 말고 일단 신고 내용을 성실히 응대해라.
장난 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출동 안 하는 이런 임의 판단 응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뉴얼이.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김문수 지사가 지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119 매뉴얼까지 바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점검하기 위해서 소방서는 매일같이 매뉴얼이 잘 지켜진다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화 받은 이 상황실 근무자가 관등승명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자 김문수 지사가 매뉴얼대로 해라고 계속해서 나 김문수 지사입니다.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랬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 매뉴얼대로 어느 소방서에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전화가 여러 차례 저 김문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19 상황실 대응자가 장난 전화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경기도 부지사가 자천을 시켰어요. 징계받아 마땅할 119 상황실 대응자죠. 경기도 부지사가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조치가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이거를 나중에 김문수 지사가 알고 아이 뭐 내 전화 잘못 받은 거 가지고서 인사조치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하고 다시 복직을 시켰다고.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 아니에요. 미담. 김문수 지사는 자기가 좀 창피를 당했지만 부지사가 그냥 자천시킨 것을 다시 복직을 시킨 미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좌파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뭐 김문수 갑질 막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사님이 이거 자천시킨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고 지사로서 정당한 이 행정 업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잘못 응대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전후 사정을 국민들한테 좀 알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그때 김문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야 그럴 시간 없다. 그럴 시간 없다. 더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도정 챙겨야지.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정치인들이 안 한 것도 지가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동네 가면은 뭐 예산 국회 끝나면 전부 플래카드 걸리잖아요. 뭐 내가 얼마 유치를 했니 어쩐니. 안 한 것도 다 지가 했대. 이러는 판에 김문수는 자기가 한 일이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담이라도 선전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아도 해명을 안 해요. 해명을 하면 이 사람이 곤란해지니까 그냥 내가 욕먹고 말지. 그리고 그런 거 해명하고 다닐 시간이 어딨어. 도정 챙기기도 바쁜데. 이게 김문수였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김연아와 관련된 미담. 밴쿠버 올림픽 4년 전에 유망주였지만 무명인.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인기 종목이었던 이 피겨의 유망주 김연아를 경기도 홍보대사로 해서 훈련비 전액을 경기도가 지원했던 그 미담 있잖아요. 이번엔 장미란이야. 장미란. 이게 이제 유상범이 방송 나가서 얘기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장미란. 이 장미란 미담은 이런 겁니다. 장미란이 2007년에 강원도 원주시청 소속으로 있다가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이제 바꿨어요. 소속을. 그때
경기도 고양시청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계약한 것이 한국 역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계약금 1억 7천, 연봉 1억, 총액 4억 7천만 원. 체육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장미란에게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고향의 장미란 체육관을 개막합니다. 이게 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해낸 일들이에요. 김문수가 요즘은 뭐 전국을 누비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차량 후보 전용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경선 치렀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경선 때도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경선 때도. 평생 지하철 대중교통만 이용하니까 그거 안 타면 오히려 좀 불편할 거야. 도지사 퇴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꽃동네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년 8개월간 주말마다 택시 기사를 진짜로 했어요. 그냥 체험한 게 아니야. 진짜 택시 기사를 했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사는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2012년 기사인데 지금부터 13년 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왜 김문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김문수 관련 영상도 막 역주행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비보이하고 춤추는 영상입니다. 2012년에 이때가 대통령 경선 때일 거예요. 박근혜, 김문수 대통령 경선 때. 그때 설란영 여사하고 함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비보잉 공연이 있었는데 이걸 관람했어요. 이제 관람 극 중에 그 주인공 비보이가 이 관객 중에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비보잉을 좀 연습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김문수가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극 중의 주인공인 비보이가 물구나무로 머리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배드 행잉이라고. 이제 헤드뱅잉. 이 이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데 이걸 하니까 김문수가 갑자기 따라 하겠다고 물구나무로 써요. 헤드뱅잉까지는 안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진짜 물구나무 쓴 장면이 나와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 파파미. 그러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대선 정말 체제 수호를 위한 처절한 전쟁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김문수의 진짜 이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참 처절하지만 잠깐은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이 파파미가 결국은 김문수의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재명 똘마니들이 전부 다 비호감했던 그 비호감을 순식간에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비호감이 낮아지고 호감이 올라가는 것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인 부동층의 표를 강력하게 흡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성국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